네, 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시장에서 챙겨보셔야 할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업황과 종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에 시장이 좀 기대감을 갖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있죠. 저희 화면을 통해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오늘의 고민 해결사 한 분 나와 계십니다. 김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 좀 살짝 언급을 했는데 FOMC 회의에 좀 모두들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죠. 그 결과가 이제 18일과 19일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나올 텐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오늘 내일 미국 시간으로 18일, 네. 19일에 이제 미국의 FOMC가 열리는데요. 일단 직전까지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제 증시도 조금 반등을 저번 주에 좀 해줬었고, 네네. 일단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이 FOMC랑 다음 주 G20 회의 두 가지에 좀 주목을 좀 하고 네. 있죠. 일단 6월이면은 보통 이렇게 3, 6, 9, 12월 회의가 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이번에 이제 6월이니까 좀 중요한, 그러니까 좀 비중 있게 좀 하는 FOMC 회의인데, 일단 시장 대부분은 지난번 뭐 이제 4월 때보다는 조금 완화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예측 수준이 아니라 거의 확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난번보다 완화적으로 나올 것이다. 네네. 왜냐면 지지난주에 파월에 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럴 텐데, 일단은 오늘은 그 FOMC의 그 금리 정책을,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주요 어떤 기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네. 덧붙여서 제 생각까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네. 일단 대부분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 맞는데, 몇몇 기관들이 조금 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도이체방크. 도이체방크가 이번 6월에는 좀 당장 닥쳤기 때문에 네네. 동결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은 어, 다음 달 7월 그리고 그 다음인 9월에는 그 또 플러스로 12월까지 총 3번 정도 네. FOMC에서 0.25% 포인트, 그러니까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네네. 내려서 올해 안에 0.75% 포인트를 내릴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볼 그쵸,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일단 핌코는 25 베이시스 포인트로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줄 네.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쟤를 때려서 눕혀야 되는데 네. 계속 이렇게 한 대 때리는 것보다는 크게. 한 번 때릴 바에 크게 한번 때리자. 네, 이게 네. 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얼어 있으니까 음. 이걸 깨려면은 살짝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고 크게. 불을 갖다 붙여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네네. 경제학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방법이기도 하고 한 번에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한 번에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뱅가드라는 곳에서는 조금 더 강도 있게 7월은 늦으니까 당장 오늘 내리자. 7월까지 기다리긴 좀 그렇다. 7월까지는 기다리기는 늦다. 네네. 지금 당장 내리고 오늘 내일 당장 내리고 그 근거는 다음 주에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렇죠.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살려놔야 된다, 대표놔야 된다. 네. 이런 근거로 이제 말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 덧붙여서 제 생각은 일단 지금 채권 금리가 많이 내렸어요. 네네. 채권 금리가 많이 내리고 있고 채권 금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국고채든 채권이든 뭐 회사채든 게다가 하물며 모기지 네네. 금리까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 대부분은 금리가 내릴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벌써부터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저번 주에 이주열 총재님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 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지지난주에 파월이 말한 거랑 똑같이 말했어요, 그냥. 네네. 예, 진짜 그냥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만 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지금 기조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그쵸. 하겠다라는 거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지금 이제 유럽이랑 일본은 이미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리기에는 힘드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할 수 있다. 또 그런 전망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중앙은행에서 그렇게 얘기까지 했었고요. 네네. 그 일본의 그 BOJ 그 구로다 총재도 대규모 추가 완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네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네. 뭐 유럽 전부 다 무역 분쟁을 근거로 이제 통화 완화 정책, 확장 정책을 시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위에 나라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뒀고, 그렇죠. 실제로 뉴질랜드,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이제 인도까지는 벌써 5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네네. 장기 채권의 금리도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준비도 끝냈고 네.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나라들은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단계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런 전 세계적인 지금 이런 확장 정책이 일어나면은 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아직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실물 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높아가면은 주식도 똑같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집값, 집값. 네, 부동산 값이랑 증시랑 그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은 주식도 올라가요. 네네. 주식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집값도 올라가기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지 금리가 내리고 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은 집을 더 사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트럼프가 부동산 출신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금리를 좀 내리는 방향으로 네. 선호를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부동산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앞으로 오를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증시도 좀 좋은 방면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금리가 내리면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지는 시장에서는 증시는 언제나 올라와 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희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의 폭락이라는 것들은 그 유동성을 조금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요즘에 좀 유독 비관론자들이 좀 많죠. 그쵸, 많죠. 비관론자들이 많은데 네. 비관론자들의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전 세계의 그 중앙은행의 흐름에 좀 맞춰서 네. 이렇게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 먼저 한번 보시면은 네, 오늘 시장 좀 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네. 오늘은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펼쳐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참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내렸는지 참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2018년 1월에 네. 이렇게 2,550 넘어서 2,600까지 했던 게 1984까지 왔다가 네. 2,200 반등도 2,250밖에 못 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요만큼만 했죠. 그러니까 그쵸. 5월 달에 많이 내렸는데 5월 달에 내린 거에 반도 회복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미국 거를 보면요. 미국은 그 같은 기준을 잡기도 그러니까 최고점을 갱신했다가 똑같이 폭락했다가 다시 최고점을 갱신했다가 5월에 내렸다가 5월에 내린 거에 한 80%는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방향은 대충 비슷한데 그 강도에 좀 차이가 좀 네. 있죠.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 비해서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 약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고 네네. 우리나라는 2019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못 오르는 건데 제가 이 방송에서 맨날 미국 얘기, 중국 얘기 빼놓지 않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도 우리나라가 저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데 미국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는 더 진짜 그렇겠죠.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는 거는 항상 중요하고 네. 게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식 비중을 그래도 조금은 늘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또 좋은 시장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자, 어제 이어서 뭐 시리즈물, 네. 어제는 뚱뚱한 양봉, 오늘은 뚱뚱한 음봉 보는 기술적 차트 분석 좀 봐주신다고 하시는데 예.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제는 그러니까 뚱뚱한 양봉을 찾아서 네. 떨어지면 이 정도에선 버텨야 된다, 뭐 음. 팔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거를 좀 분간하는 방법을 그쵸. 배웠는데 사실 어제 거에 대해서 딱히 공감을 가지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내 주식이 올랐는데 떨어지면 언제 팔아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보다 그렇죠. 내 주식이 떨어졌는데 언제 올라서 팔지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네. 오늘 방송이 더 중요할 것 네네. 같고요.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예시는 제가 메카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메카로. 메카로 차트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뭐 말씀 안 하셔도 뚱뚱한 음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네, 오늘은 차트네요. 그렇게 암울한 종목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네, 하나 대표적으로 네. 지금 제 얼굴에 갈아서 그러네 음봉이 지금 두 개가 지금 그렇군요. 나오고 있고요. 네. 어제랑 똑같이 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네. 번 더 왼쪽에 열렸던 캔들 볼륨 차트 다시 한번 켜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이렇게 어제 6개월치 틀어놔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한 6개월 정도, 한 2월부터 지금까지만 한 5, 6개월 정도 되죠. 이제 이 정도 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3단계는 무엇이냐? 네. 어제는 제가 양봉의 위에 아래를 이렇게 그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음봉의 위에만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음봉의 위만. 2월 26일 날 위에 하나, 네. 그 다음에 여기 5월 15일 날 위에 하나 이렇게 딱 그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선을 그어보면 대부분 이런 모양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일단은 저렇게 해서는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일단 그었어요. 네, 일단 그건 저게 참 보면은 멀죠. 18,400원, 지금 14,000원인데요. 네, 네. 지금부터 오르면은 30%, 40% 올라야 되는 가격이죠. 그쵸. 일단 이렇게 딱 그었으니까 이게 참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팔아야 돼요. 매도. 참 아무런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팔아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저항선인데 이걸 보고서 이게 제가 저항선이라고 딱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부터 가지고 있다가 저 정도 가격대에 좀 팔아야겠네. 저 정도 가격대까지는 좀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네네. 있는데요. 이런 선 밑에 있으면요, 이 음봉이 언제든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저항선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이때 2월 26일 날 나왔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죠. 네. 보시면은 그 가격 2만 원대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넘어가면은 떨어지고 넘어가면 떨어지고 네. 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희망 고문을 주다가 나중에는 이런 음봉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또 떨어지죠. 사실상 이 음봉에다가 선을 그어도 돼요. 여기다가 하나쯤은 더 그어도 되는데 네네. 여기도 나오기 전에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힘들다. 와도 바로 떨어진다. 네. 그나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한 15,700원은 그나마 한 지금부터 10%죠. 10% 정도는 목표가를 잡아도 되지만은 네. 이 정도에선 조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나의 과오를 나의 무지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몰랐던 것을 인정하고 네네. 매도를 하는 것이 사실상 좋고요. 네.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 이렇게 밑에서 매수해가지고 반등하면은 이쯤에서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이 방법을 응용을 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이 방법을 응용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방법에 제가 예시를 또 갖고 왔는데 네네. 이거는 한번 친숙한 종목이죠. 덴티움. 덴티움. 저희 종목 상담했던 종목이죠. 제 치아 주인이죠. 네. 치아 주인인데 네네. 그때 상담하셨던 분이 언제냐 이때쯤 한번 사셨다 그랬어요. 가격을 제가 적어왔었는데 이때쯤 샀다 네네. 했는데 올라와서 지금 수익 중이다. 한 7만 원 정도 사셨다고 하셨나 그랬을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음봉이 보이죠. 그렇죠.
이때 한번 딱 그어주면요. 위에만. 이게 한번 나오고 나서 사실 이게 2월인데 네. 넘어갈 때까지가 5월이에요. 4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렇네요. 일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뚱뚱한 캔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이 조금 약해진다라는 거. 그나마 지금 2월이니까 한 네. 3, 4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서야 지금 좀 올라와 준 건데, 이거를 사는 방법은 여기 위에서 사는 게 방법이에요. 그 저항선의 위에서. 예. 이 저항선의 밑에 있을 때 이렇게 흐를 때는 그래 가게 두어라. 여기 두고, 네네. 이 뒤에 올라오면은 그때 사도 된다라는 거. 사실 덴티움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뚱뚱한 음봉인 여기 넘었을 때 네. 이때쯤 한번 1차 매수했다가 이때쯤 살짝 비중 한번 줄여보고 네. 여기 잘 지지하면은 다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덴티움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뚱뚱한 양봉과 뚱뚱한 음봉의 종합체예요. 네, 골고루 있네요. 보시면 골고루 나오죠. 네. 이 앞에 뚱뚱한 음봉의 힘이 조금 약해질 때쯤 뚱뚱한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시가의 빨간 선은 그대로 두고 선을 두 개를 다시 한번 그어봅시다. 어제 말씀드렸던 양봉의 시가 종가 이렇게 딱 그으면은 이거 밑에 거 아까 제가 임의로 그었던 거 하나 지우고요. 이렇게 선이 세 개가 그려지죠. 네. 제가 그 저번 주에 상담 드렸을 때도 가격대가 이쯤이었을 거예요. 이쯤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덴티움은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네네. 이 가격대 지금 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상황에서 매수를 했다가 네. 여기를 차라리 손절가 잡으셔라. 그러면은 손절 한 10% 정도 나올 텐데 10%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네. 실제로 상승을 해줬고 지금 그 다음은 여기 저항선에서 딱 지지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의 기본 원리인데 저항선을 뚫으면은 그 저항선은 지지선이 된다. 네. 그런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었고 지금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 차라리 이런 방법으로 매수를 하는 거. 네. 저항선을 확실히 뚫고 난 거. 그러니까 네. 이런 뚱뚱한 음봉들이 나오면은 일단 다 적어두세요. 적어서 관심 종목에 다 넣어두고 한 2, 3개월 뒤에 네. 다시 끄집어 봐가지고 여기 잘 넘어갔네. 그럼 이 종목 한번 매수해봐도 되겠나? 한번 그때 한번 검토해 보는 오히려 게 음봉을 이용해서 좀 매수 타이밍을 잡는. 예, 네. 그렇게 잡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음봉을 찾는 방법은 양봉보다는 간단한데 네. 대처법도 좀 뼈가 아프지만은 간단합니다. 그거보다 밑에 있는 것들은 일단 팔아야 돼요. 네네. 일단 파는 게 정답이고 그 위에 올라오면 다시 사는 방법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일단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네. 항상 100%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덴티움 설명드릴 때 저러니까 사도 된다라고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그 맞아요. 재무적 분석이 어떻고 네. 얘는 이자 보상 비율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고려했는데 좋은 회사다. 대신에 지금 기술적 자리로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때 매수를 지금 매수해도 가지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좋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 분명히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저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항상 기술적 분석은 자리를 잡는데 종목 선정은 기본적 분석으로 하는 게 정석이라는 거 좀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어제랑 오늘에 이어서 차트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서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차트 보실 때 좀 유용하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을까요? 오늘은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제가 오늘 삼성전자 하나 말씀드리려고 이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1위, 시총 1위 종목. 네. 네. 무거운 대형주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 45,000원 25%인데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 좀 읽어주실까요? 네,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매도를 좀 해야 될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네요. 네, 삼성전자 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좀 시총이 크니까 무겁죠. 움직임이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움직임이 아무래도 답답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단기 투자자기보다는 그쵸. 장기, 장기죠. 적금식 투자자분들이 좀 많죠. 네네.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예, 좋지 않아요. 좋지 네. 않은 건 사실이고,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네네. 시총 삼성전자 나오면 크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계단 한 번 없이 줄줄이 내려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요,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을 조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오르지 못하는 원인을 좀 다른 데서 찾으셔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오르고 있는 게 업황에 맞고. 비해서는 괜찮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번 브로드컴이, 네. 그러니까 미국의 브로드컴이라는 그 칩셋 회사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 급락을 한 이유가 증권사에서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실적이 훼손될 것이다라는 거 보고서 때문에 네네. 그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 분석을 해드리려고 그러면은 제가 며칠 밤을 새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설명드릴 때도 하루 종일 이런 짧은 10분, 20분 안에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 부분까지 다 이해도 못하고 아시다시피 문송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네네네. 저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만 딱 잡으면 돼요. 그 포인트를 잡을 때 뭘 지금 삼성전자는 잡으셔야 되냐면은 네. 최근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뉴스 뉴스. 그 뉴스도 여러 가지 게 있었죠.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주말마다 사장단 불러서 긴급 회의를 그런 한다. 얘기도 있었죠. 뭐 새로 창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 그런 것들이 포인트는 될 수 없고 지난번에 그 시스템 반도체 네네. 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나왔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이거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를 뭐 설계하고 만들고 이제 파는 유통 과정에서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회사가 설계한 것들을 의뢰를 받아서 생산을 하는 회사가 있고 이거 두 개를 전부 다 해서 자기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회사가 같이 있어요. 하는 회사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반도체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는 CPU, CPU. 네, 뭐 인텔, 뭐 i5, i7, 네. 플러스 뭐 거기다 GPU, 그래픽까지, 네. 뭐 지포스, 뭐 GTX, 뭐 1060,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고,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잘 아는 메모리, 너네 집 컴퓨터 메모리 몇 기가냐? 16기가야, 8기가야, 네. 이럴 때 쓰는 그게 메모리 그거고요. 지금 원래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 1등, 3등을 가지고 있는 그쵸.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ID였고요. ID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하는 복합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설계만 하는 회사는 팹리스, 그다음에 생산만 하는 회사는 파운드리인데 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ID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관련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하는. 근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면 네. 생산만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뭐 i5를 만들지는 않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픽 카드 쓸 때 너네 그래픽 카드 어디 거 쓰냐? 우리 지포스, 뭐 AMD 이렇게 말하지. 우리 네. 삼성전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고 또 너네 집 CPU 뭐냐? 뭐 인텔이다. 뭐 이렇게만 인텔이다, AMD다 이렇게만 말하지. 삼성전자의 CPU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네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만 하는데 사실상 그 지위가 좀 약했어요.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는 대부분 그 TSMC라는 중국 기업이 다 하고 있는데 TSMC. 네. 네, 업계 독보적 1등이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해서 독보적 1등이었고 작년에 이 TSMC가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까지 그러니까 다 통틀어서 삼성전자를 뛰어넘겠다라고 했다가 주저앉았죠. 주저앉았는데 그래서 메모리는 TSMC가 포기를 하고 시스템 반도체에만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뭐냐? 삼성전자가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 투자를 확대한다. 그렇죠. 그럼 메모리 뭐냐?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130조를 투자를 하면서 네네. 좀 확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잘 되는 게 투자 네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메모리는 이미 1등이에요. 시스템 반도체가 자리를 잡냐 못 잡냐 이게 맞아요.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 네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비메모리에 관련된 수혜주를 찾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았던 게 그런 종목들이 있죠. 뭐 하나와이크 아니고 그 FST부터 해가지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보다는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회사들은 뭐냐면요, 팹리스예요.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인데 얘네들은 항상 설계를 하면은 TSMC에다 의뢰를 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항상 뭘 주문을 해도 네. 한 군데서 주문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 군데서 주문할 수 있는 게 여러모로 좋잖아요. 그렇죠. 주문량도 좀 많아지고. 여기다가 좀 주문했는데 얘네가 좀 늦을 것 같으면은 네, 얘네한테 해도 다른 데 할 수도 되고, 있고. 맞아요. 얘네가 좀 비싼 것 같으면 또 얘네한테 해도 되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TSMC가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 너네 독식을 하죠. 너네 늦으니까 좀 기다려. 네. 야, 우리 가격 올릴 건데 이런 행태들을 네. 횡포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까지 야 우리 공장에서도 만들어 줄게 딱 나오면은 TSMC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더 여태까지 이상 횡포를 부릴 수 없죠. 이미지만 안 좋아졌을 뿐 횡포 부린 게 있었었는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 회사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는 그거죠. 그 가격. 그렇죠. 가격 경쟁이 예, 좋아지죠. TSMC랑 삼성전자랑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팹리스 회사들은 더 좋다라는 거. 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수혜주고, 삼성전자는 어떤 부분을 더 좋을 것이냐. 지금 좋은 게 이미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 네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이거를 확장한다고 한 지 2주 만에 네. 첫 수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첫 수주 대상이 뭐냐면요, 퀄컴이에요. 네. 퀄컴이라는 대형 회사가 음. 일단 맡겼는데, 네. 퀄컴이 그 7나노 그 스냅드래곤 이 생산을 원래는 TSMC에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러니까 TSMC가 이미 7나노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삼성전자가 아직은 그 시스템 반도체 확장하기 전에 그렇죠. 스냅드래곤을 맡겼는데, 이번에 2019년 하반기에 퀄컴이 스냅드래곤 차세대 모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델은 6나노 공정으로 삼성전자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 네네. 파운드리를 확장한다고 한 지 2주 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퀄컴도 삼성을 믿는 거죠. 삼성이라면 충분히 퀄컴 가능하다. 입장에서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좋죠. 네. 기회가. 지금 네. TSMC는 7나노 공정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6나노까지 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삼성전자가 하반기 6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퀄컴 차세대 그렇죠. 모델을 맡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저희가 그 지포스로 좀 친숙합니다. 그 그래픽. 네. 뭐 사람들 다 배그나 이제 오버워치나 이제 게임. 게임 하시는 네. 분들은 다 GTX 1060 이상, 1080 이상 쓰실 텐데, 네네. 이제 그 그래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네. 엔비디아가 차세대 그래픽 프로세서인 그 암페어라는 것을 삼성전자의 7나노 EUV로 옮겼고, 네네. IBM, IBM. 대표적인 이제 그쪽 시스템 회사죠. 네, 그렇죠. 서버용 CPU를 삼성전자에다 이번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퀄컴, 엔비디아, IBM 있었고요. 게다가 인텔까지. 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한다고 한 지 몇 주 안 됐는데 초대형 회사인 퀄컴, 엔비디아, IBM, 인텔이라는 고객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만 잘 유지를 해서 확장해 준다면은 네. TSMC를 금방 제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일단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디램 반도체가 단가가 하락하고 업황이 안 좋고 할 때마다 SK 하이닉스는 줄줄줄 내려가는 반면에 네.
삼성전자는 D램 가격이 내리든 내 매출이 조금 훼손되지만 다른 데서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네. 회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나마 이 정도는 버틴다. 버틴다.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면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죠.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왜 쭉쭉 못 올라가냐.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있으면 사실 이런 잡주였으면 만약에 완전 우리나라에 상한가를 보여줬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잡주가 엔비디아의 납품을 기술 계약을 땄다. 이러면은 한 2연상, 3연상은 갑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또 워낙 시총이 있기 때문에 안 네네. 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꼬작 몇 프로도 상승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대내적인 부분, 네.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섞여서인데 누가 발목을 잡고 있나요?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그분이죠. 그러니까 여러 그분이 있는데 네네. 지금 생각나는 그분 세 분 모두입니다. 네네. 어, 그렇죠. 일단은 그 트씨, 네. 트씨, 그 다음에 시씨, 네. 그 다음에 문씨까지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까지인데 네네. 그러니까 트씨랑 시씨는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 하면서 불똥이 계속 쳤어요. 네. 그렇죠. 네. 그건데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분의 관계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런 거예요. 네네.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네. 미국이 중국한테 화웨이 규제를 했는데 중국은 또 화웨이 규제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제 어쩔 수 없죠. 거기서 미국 편 들 수도 중국 편 들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하고 불확실적인 상황이 그 삼성전자에다가 이런 상황을 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그러니까 공급 중단을 하면은 네. 경쟁사가 조금 죽는다는 호재는 있지만은 악재가 뭐냐면은 삼성전자도 화웨이에다가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렇군요. 이게 또 지금 더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있으면 한국에 오시죠. 네. 한국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좀 갖고 오시겠죠. 선물거리 갖고 오시겠죠. 선물이 좀 물건이었으면 좀 물질적인 거면 좋겠는데 질문을 가지고 오시니까 네. 그게 문제인데 갖고 와서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질문을 하시겠죠. 미국 편에 살 거냐? 아니면은 이건 저희의 예상일 뿐입니다. 네. 그렇죠. 예상이지만은 아마 그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이 성지순례 네, 성지가 될 수도 방송인데. 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또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직접 던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화웨이 규제에 동참할 것이냐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참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거나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이었으면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냥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이었으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죠. 저는 제가 권리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면은 미국과 무슨 암묵적인 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무슨 암묵적인 딜을 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그 이재용 부회장만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문제들이 많죠. 네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삼성전자 한번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분 말고 다른 분도 종목 상담 해드려야 되는 삼성전자밖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할 게 너무 많고 맞아요. 말씀드릴 게 너무 많고 게다가 또 삼성전자는 또 많은 분들이 보실 예정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아요. 네. 그 삼성전자가 그 액면 분할도 정말 잘했어요. 맞아요. 그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너도 주주, 나도 주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너도 갖고 있냐, 나도 갖고 있다. 이게 조금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잘하면은 삼성전자가 이거를 주식을 좀만 잘 뿌리면은 한 나라님보다 그 나라님의 지지율보다 주주를 갖고 있는 보유 그 비율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삼성전자가 전략을 잘 썼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라 편보다는 삼성 편에 들 수 있는 전략을 정말 잘 써가지고 그때 물려 계신 분 53,000원에 계신 분들이 좀 계셔서 좀 안타까운 뿐이지만요. 네네. 어쨌든 이 종목은
그 예전에 이게 뭐 몇천 원 했던 종목이 몇백만 원까지 갔다가 분할해서 5만 원까지 왔던 것처럼 네. 지금 4만 원, 5만 원인데 4만 원, 4만 5천 원인데 이 종목이 다시 6자리의 종목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솔직히 금방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금방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매도하지 마시고 이게 단타로 갖고 계신 거면 매도해야죠. 네네. 단타로 가지고 있는 거면 이 종목이 삼성전자가 작업하기 좋든 안 좋든 간에 삼성전자기 때문에 단타는 파셔야 되시고 네. 장기 투자랑 이제 진짜 미래를 보고 사시는 분들은 네. 갖고 계시고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 솔직히 지금 사셔도 괜찮으니까 예, 적극 홀딩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도 뭐 매수 타이밍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시총 1위 종목 삼성전자 종목 상담 좀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나눠주신 김상현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내 수익 종목 찾기를 가장 어려워하고 계시죠. 궁금한 내용 또 고민되는 종목에 대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오감만족 문 두드려 주시면 저희 상주하고 있는 전문가들께서 많은 도움 주실 겁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